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기업 김과장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김진우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몸이 건강 때문에. 네, 잠시 좀 쉬었는데 유학영 변호사님 2주 연속 출연해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봄 개편에 제가 밀려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네, 무섭더라고요. 네. 유 변호사님은 요새 이제 책방 하시잖아요. 네. 사건을 줄이고 책방을 하시거든요.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판례도 찾고 개인적으로 제 중학교 후배인데 자리가 위험스럽습니다. 네, 선후배 간에 건전한 경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방역 패스 집행정지. 얼마 전에 하나가 결정이 하나 났고 오늘 또 신문이 있었죠. 집행정지 관련된 신문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났던 건 뭐고 오늘 한 신문은 뭔지 좀 갈라서 얘기를 좀 해보고 이게 이 결정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오스템 횡령 사건. 도대체 이게 뭐지? 네. 골드바 861개? 대단한 거죠. 예, 거의 1톤에 가까운 골드바를 22상자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뭐 상상할 수 없는. 네. 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네. 공범 없이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일단 그거부터 의심이 되는데 먼저 방역 패스 집행정지 사건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엊그제 났던 집행정지 결정 어떤 건가요?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 정리 좀 그거는 해주시죠. 이제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이라는 학부모 단체 등에서 이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네. 그게 학부모 단체 이름이에요? 학원 단체 아니고? 학원 단체인가요? 네. 네, 어쨌든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사교육 연합. 뭐 어쨌든 그런 데인데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을 멈춰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거고요. 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집행을 정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동안은 이제 이 청소년 이용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여기에 대해서 효력이 정지된 셈인데요. 네. 법원의 이제 결정문을 좀 제가 입수를 해서 보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 10조에서는 이제 개인의 인격권이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네. 15조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현하려면 또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는 스스로 자신들한테 개개인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결정권의 기초에서 보고 또 이제 평등권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헌법상 가치가 있는데 네. 이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학원, 독서실 이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거는 이제 중대하고 불리한 처우니까 이게 정당화되려면 이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감염 위험성도 좀 적고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방지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네. 그래도 그거보다는 너무 이제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게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이제 집행정지 인용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청소년이라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방역 패스 정책 전체에 대한 사법부가 이견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청소년이라는 특수성, 특히 백신 접종 등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12세 이상에 대한 판단 문제이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판단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 저는 일단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일단 백신을 안 맞은 청소년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들어가려면 간이 PCR 검사라도 거의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네. 거기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아니다. 일단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전파력 그리고 감염률에 상당한 유의미한 통계치가 있다라고 맞섰는데 일단 법원이 이렇게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서 코로나 감염될 확률이 한 2.3배 크다는 정도는 알겠다. 그런데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것을 의료의 영역, 과학의 영역을 이렇게 간단하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인지라는 의문이 1차적으로 들었고 또 이 부분은 본안 소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식 소송 절차가 아니라 정식 소송 절차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법원에서 이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급하고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지고 어떤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 중에서도
뭔가 증거 현출 과정이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코로나라는 좀 엄중한 시국에 이것을 법원의 영역으로 맡기는 것이 맞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 방역 패스를 의무화한 것은 사실 청소년 접종률이 성인에 비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걸 견인해내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인 측면도 있었는데, 간단하게 법원이 결론 내리는 것이 과연 집단 방역 체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론인 것인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 해봅니다. 부분이 어때요? 저도 지금 결정문 보니까 감염될 확률이 2.3배 정도 크다. 백신 미접종자가. 근데 그건 현저한 차이가 아니다. 네. 그다음에 돌파 감염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다음에 얘기도 12세 이상 있어요. 전체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뭐 1000명 중 0.7명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 논리가 그렇게 정치하진 않고. 그러니까 아니 2.3배면 큰 거 아니야? 네, 많은 거 아니에요? 두 배가 두 배가 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또 상식이 사실 부합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예. 이렇게 하면 조심스럽지만 네. 그냥 판단을 내리고 논리를 뒤에 거꾸로 뒤집었다? 구성하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결국은 12세에서 18세 같은 경우에 혹시 좀 아이들이니까 백신 효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좀 청소년에 대해서 두텁게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가지고. 근데 그런 이렇게 논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특별히 또 없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선에서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소송들과 이 소송의 결과가 그러니까 다른 소송에서도 이 소송과 같은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어차피 의견입니다. 지금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인가요? 이쪽에서는 바로 항고했죠. 어쨌든 네, 대한민국 즉시 정부는 항고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예, 예. 했고요. 네네, 보건복지부에서. 예, 보건복지부에서 네. 이 즉시 항고했을 때 이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순수히 봤을 때 지금 김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결론 내놓고 한 거다. 즉 지금 사실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혹시라도 후유증이 걸려서 청소년인데 네. 성인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백신 접종을 했으니까 본인 자기 책임의 영역에 있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결정으로 백신 접종을 했다가 후유증이 발생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걱정. 이 걱정이 큰 건데 근데 이 결정문에는 감염자 비율이 2.3배 정도 큰 거는 별로 큰 게 아니다.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근거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너무 주관적이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지 오늘 김 변호사님? 굉장히 조심스러우시네요. 네. 자, 이 부분은 즉시 항고했으니까 이 항고를 받은 이 2심 네.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지는 조금 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지금 심리가 2시간 50분 진행됐다는 건은 어떤 겁니까? 일단 이 건은 의료진들이 같이 신청인으로 포함돼서 또 관심을 비상하게 좀 모은 측면이 있습니다. 무려 이 신청인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1023명인데 네. 이분들이 주장한 건 종전에 있었던 뭐 도서관, 뭐 학원 등등이 아니라 방역 패스 의무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아니 방역 패스가 있어야 들어가도록 하는 건 상당히 중대한 기본권 침해다라고 했다가 뭐 경륜이나 경정장 그리고 유흥업소 카지노 같은 오락시설은 그래도 제한하는 게 맞다라고 신청인들도 생각을 해서 청구 취지는 바꿨다고는 합니다. 네네. 근데 이분들의 주요한 주장은 이거는 또 학생들과는 다소 결이 다르긴 한데 네. 이를테면 임산부의 한 90% 이상이 접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트에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면 그럼 그 임산부들 분유 하나 제대로 못 산다는 거냐. 네. 그렇다면 똑같은 동일한 잣대로 했을 때 왜 지하철은 규제하지 않느냐. 거기도 군집하는 시설이고 여러 불특정 다수들이 모이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과연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조치를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내리고 있는 것이냐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제기의 핵심인 것 같고 네. 오늘 3시간 공방 끝에 일단 이런 신문기일은 사실상 어떤 선고 날짜를 별도로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언제까지 네, 맞습니다. 이 서류를 내고 이 재판부가 임의로 날짜를 지정해서 결론이 나올 거라서 아마 이르면 다음 주쯤에는 나올 걸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오늘 재판부가 아까 저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청인의 신청 취지가 모호해서 보정이 필요하다. 원고 중에 신청인 중에서
12살에서 12에서 18세가 없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방역 패스 관련 고시를 제출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신청이에요. 방역 패스가 아닌 사회적 거리 두기에 관한 주장을 펼쳤다. 이거는 언론에 얘기했던 그 신청 취지랑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역 패스 관련해서 그 집행정지 신청하겠다고 해놓고는 그냥 사회적 거리 두기 나빠요. 그리고 다 어른들이야.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가 아니라 신청인은. 약간 이 정치적 신청 아닙니까? 네, 약간 좀 여론몰이형 성격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뭐 피신청인도 뭐 질병관리청장까지 같이 넣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라서 무조건 이제 각하되는 거고요. 아까 그렇죠. 얘기한 사건에서도 각하가 됐었고, 그래서 네. 조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빨리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지 않고 좀 소송을 진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제가 강한 보기에는- 혐의가 듭니다. 예, 오늘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오늘 보도된 걸로 보자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본인들이 그 청소년 관련된 그 제한하는 고시를 냈을 때면 그렇다면 침해되는 그런 대상자가 청소년들이어야 되는데 정작 신청인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청소년 그렇다면 없습니다. 그 신청인 중에. 고시를 왜 냈는지 재판부로서는 의문일 수밖에 없고 신청을 왜 했는지 그렇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그리고 예. 모든 방역 패스에 대해서 한 것도 사실 좀 과도하게 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1,000명이 넘는 분들은 소의 이익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없어요. 그 규제의 대상이어야 대상자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인지 이것도 사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법률적으로 세심하게 접근하지 뭐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의료진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백신 자체가 효능이 없다라는 취지의 좀 주장을 한 것이 사실 좀 일반적으로도 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주장이어서 네. 적어도 돌파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방 접종을 백신을 맞은 사람 같은 경우에 훨씬 회복 속도나 이런 위중증에 넘어가는 비율이 훨씬 낮다는 것이 이미 유의미하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백신 무용론을 주장을 의료진이 좀 의사분들이 하신다는 게 좀 부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네, 뭐 법상 이게 재판에서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신청을 내면서 언론에 이런 주장을 했다. 고시에 반대한다. 정부 고시에 반대한다. 이 기록을 남기기 위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이 신청 취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안 맞잖아. 변호사가 한 명만 봤으면 그냥 이렇게 안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네. 이거 일단 이상한 점이 너무 많죠. 장 변호사님. 너무 많아요. 일단 횡령액이 1,880억 원이라는 건 너무나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예, 그 전까지 최고 횡령액이 1,000억은 당연히 안 되고요. 한 네. 900억 원이 좀 안 되는 액수여서 이거는 정말 개인이 했다라고 보기엔 너무나 큰 천문학적 액수다. 네. 그리고 이 12월 30일인가 고소장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회사가 인지한 시점도 그때고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잡혔는데 이 사람이 잡힌 장소가 집이야. 집이었어요. 보통은 이 사람 지금 종적을 감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밀항을 했나 해외로 도주했나 네네. 지금 어디에 은닉 장소를 뒀지라고 했는데 주요 탐문지인 집에서 발견됐다. 심지어 그 며칠 전에 경찰이 들러서 부인에게 남편 어딨냐고 물었던 그 집에서 그대로 발견이 돼서 이거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여러 가지 의혹이 그 X뿐만 아니라 줄줄이 나오고 있는 정말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네. 자, 이거 혼자서 가능한 사건이었을까요? 김준호 변호사님? 단독범이냐? 일단은 그 내부의 감시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른바 잔고 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위조하는 거에 좀 가담한 혐의가 있지 않냐라는 이제 의혹이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잔고 증명서 하도 해가지고 잔액 증명서겠죠. 저희 잔고 증명서 많이 했죠.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범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지금 피의자로 지목된 이모 씨가 재무팀장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네. 직원들이 위계나 강압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지금 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완전 공범인지는 좀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회장의 지시와 관련돼서 연관성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회장분이 지금 이전에 그 로비 의혹 때문에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굳이 그분이 이런 무리한 방식을 통해서
횡령을 시도할 이유도 딱히 없어 보여서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수사가 진척이 돼야 실체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861개의 금괴에서 하여튼간 그 거의 1톤이라 그렇죠. 861kg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kg짜리 골드바 옮길 861개니까 수가 없죠. 861kg.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국민들이 궁금한 건 그럴 겁니다. 이 범죄 수익 몰수 또는 회수할 수 있냐? 회사로 다시 오스템이 다시 범죄 수익 환수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까? 예, 이게 일단 이 회사로서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회사의 소액 주주가 2만 명이 넘어요. 회사의 손실은 곧 주주의 손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정말 개미 투자자들,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한테 해가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어느 정도 재산이 동결돼 있고 실제로 회수가 가능하냐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면 약간 액수가 다르기는 한데 1,880억 원 중에서 수백억 원 정도는 지금 동결이 안 된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한 300억 뭐 이 정도 예, 300억 얘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네. 동진 세미캠인가요? 그 주식 날려가지고 슈퍼개미로 활동할 당시에 이미 날아가서 회수 손절해서 불가능. 날린 돈이 한 300억쯤 있다는 것 같고요. 뭐 집 사거나 뭐 이랬던 것들은. 집. 샀죠. 그건 다 환수가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발각이 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은 본인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뻔히 드러난 재산은 다 일단 공탁을 하든 뭘 하든 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1,000몇백억은 그 오스템 임플란트 쪽으로 바로 회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범죄 수익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무슨 마약이나 뭐 공무원 뇌물 범죄 이런 거는 이제 몰수 추징을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그거는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 사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그게 아니라 나라에서 직접 그 돈을 회수해서 피해자들한테 환부해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부패재산 몰수법 네. 같은 데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이게 이제 네. 대표적인 경우가 조이팔 사건 네. 이럴 때 있었던 거죠. 네, 네. 어쨌든 그 날려먹은 돈은 그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돈들은 범죄 수익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네. 여기까지 김 과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주도 변호사, 장영미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